자, 오늘 강의는 이번 그 챕터의 마지막 섹션 엔자임이에요. 엔자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자임은 이 화학 반응 측면에서 보면은 촉매예요. 촉매.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그 생체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과정도 그렇고 사람이 노화되는 과정도 그렇고 뭐 성장하는 거 모든 게 다 화학 반응의 결과인데 그러한 반응들에 엔자임이 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자임이 그 촉매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엔자임을 최근이 아니고 한참 오래전부터 엔자임을 산업적으로도 활용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엔자임은 뭐 단백질이나 핵산이에요. 단백질이나 핵산. 따라서 좀 등치가 좀 큰 분자예요. 등치가 좀 돼.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화학식으로 짝대기 거가지고 그리기가 좀 복잡해. 그래서 뭐 여기 사진은 없지만 엔자임이라고 그림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뭐 이상한 리본 같은 거를 막 주렁주렁 막 꽈놨어. 이제 너무 등치가 커갖고 복잡하니까 정치적인 형태만 보여주는 거예요. 특징은 하여간 그 안에 액티브 사이트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액티브 사이트가 촉매 역할을 하는 그 자리예요. 화학 반응의 촉매 중에는 균일 촉매도 있고 불균일 촉매도 있죠. 그래서 균일 촉매는 뭐 산 촉매나 염기 촉매처럼 리액션 믹스처에 같은 페이지로 용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불균일 촉매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달라. 예를 들면 고체, 뭐 플래티늄 이런 걸 내가 촉매로 썼다 그러면 뭐 액체 상태에서 플래티늄이 촉매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기체 상태에서 플래티늄이 촉매 역할을 한다든지 이러면 리액션 믹스처하고 촉매하고는 페이지가 다르죠. 그래서 불균일 촉매라고 부르는데 불균일 촉매 반응에서는 리액턴트들이 촉매 자리에 이제 흡착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흡착을 한 상태에서 구조가 좀 평상시 구조와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가 비교적 쉽게 프로덕트로 가기가 쉬워서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엔자임 반응도 일종의 불균일 촉매 반응처럼 비슷하게 반응이 일어나요. 액티브 사이트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될 리액턴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자임 촉매 반응에서는 리액턴트를 리액턴트라고 안 부르고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불러요. 기질이라고. 그래서 이 서브스트레이트는 리액턴트예요. 우리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는. 뭐 적절한 이해는 아닌데 그냥 들어보세요. 적절한 이해가 아닌데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법인이라고 잡은 다음에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뭘 했어? 고신. 조선시대 사극법은 고신이라고 하더라고. 고문이라고 안 하고. 고신을 했죠. 몸을 막 괴롭히면 하다가 이제 자백을 하지. 이게 진짜인지 살려고 그냥 아프니까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이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에 서브스트레이트이 붙잡히게 되면 서브스트레이트이 평상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편안한 구조로 있는 게 아니고 액티브 사이트가 그 뭐 수소 결합이라든지 반데발스 인터랙션 이런 걸 가지고 그 서브스트레이트를 잡아가지고 몸을 뒤틀어놔. 그래서 굉장히 평상시하고는 달리 불안정한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프로덕트가 돼서 바깥으로 이제 방출돼 나오는 거예요. 엔자임 바깥으로. 그러면서 이제 액티브 사이트 자체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그래서 이게 서브스트레이트면 잡아가지고 뒤틀어가지고 프로덕트로 만들어서 내뱉는 거예요. 액티브 사이트, 그러다 보니까 이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는 특정 반응에 또는 특정 서브스트레이트에 굉장히 특이적으로 특정 거에만 더 효율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어나게 하죠.
아무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결합이라든가 반데어발스 인터랙션 같은 거에 의해서 걔네들을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절히 그러한 인터랙션을 할 수 없는 서브스트레이트과는 원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없겠지. 그리고 특정 반응에도 그 특이적으로 그 기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수소화 반응, 하이드로지네이션, 수소화 반응을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다 그러면 그걸 또 하이드로지네이즈 이렇게 불러요. 끝에 ASE를 붙이면 그게 엔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특정 반응마다 그 반응에 해당되는 엔자임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액티브 사이트가 엔자임이 반응을 캐탈라이즈 하는 건 액티브 사이트에서 잡아주는 건데, 그때 이제 분자간, 인터몰리큘러, 분자간 인터랙션에 의해서 잡아준다. 잡아주는 방법은 뭐 수소 결합이라든가 반데발스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엔자임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준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이제 제안됐어요. 가장 원시적인 모델이 이거야. 자물쇠 열쇠 모델. 여기 저거는 락앤키 모델이에요. 이게 엔자임이고 이게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엔자임을 E라고 적을 거예요. 서브스트레이트는 S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어떤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액티브 사이트하고 잘 맞는 서브스트레이트이 이렇게 바인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적절히 인터몰리큘러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놈이 바인딩이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컴플렉스를 이렇게 적을게요. 앞으로 ES 컴플렉스. 이건 엔자임과 서브스트레이트이 서로 상호간의 인터랙션을 하면서 엔자임이 서브스트레이트를 붙잡고 있는 그 컴플렉스를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프로덕트로 만들어서 뱉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제안된 모델이고, 그 다음에 약간 수정된 게 induced fit 모델이에요. 이건 뭐 같은 거야. 사실 이놈이나 그놈이 그놈인데, 다만 이 모델에서는 엔자임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 configurational change가 엔자임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럴 수 없지. 뭔가를 잡아갖고 비틀려면 그 잡아주는 녀석도 자기 몸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적절치 않은 비유를 들면, 누군가 내가 고신을 한다 그러면 나도 뭔가 내 몸의 형태를 바꾸면서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가 원래는 이렇게 끝이 뭐 둥그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컴플렉스를 만들고 나면 여기에 엔자임의 구조가 바뀌었죠. 이거하고는 이건 다르잖아, 좀 모양이.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configuration change가 일어나면서 바인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이게 더 잘 맞겠지, 당연히. 네, 뭐 별 내용이 아니고, 하여간 엔자임은 ES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더 쉽게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속도 상수 얘기하면서 내가 SN2 반응 가지고 트랜지션 스테이트와 그때 존재하는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 얘기를 했었죠. 그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가 만들어져야 얘가 프로덕트 쪽으로 가면 프로덕트가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리액턴트가 되는 거였잖아. 그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의 구조는 리액턴트 구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 배리어가 높았던 거잖아. 그런데 그 불안정한 구조가 뭔가에 의해서 붙잡혀 있다면 더 안정화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에너지 배리어가 낮아지는 거고, 따라서 엔자임이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엔자임이 에너지 배리어를 낮춰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많이 했어요. 엔자임 가지고 실험을 뭐 많이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이 관찰됐어요. 세 가지 특징이 관찰되는데, 첫 번째는 서브스트레이트, 반응문이죠.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가 초기 농도, 서브스트레이트의 초기 농도가 이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서브스트레이트의 초기 농도를 고정해 놓고 집어넣어주는 엔자임의 농도를 쭉 달리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 속도가 집어넣어주는 엔자임의 농도에 비례하더라 라는 거야. 초기 농도, 엔자임 초기 농도에 프로덕트 만들어지는 속도가 비례하더라. 이게 첫 번째 관찰 결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요번에는 엔자임의 농도를 고정해 놓고 초기 농도를, 그 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의 초기 농도를 달리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 속도가 서브스트레이트의 초기 농도에 비례해요. 단 언제? 서브스트레이트의 초기 농도가 너무 높지 않으면. 서브스트레이트의 초기 농도가 너무 높지 않으면 이쪽이 서브스트레이트의 초기 농도고 이쪽이 반응 속도면 이렇게 증가하더라 이거예요. 엔자임 농도가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런데 이 똑같은 실험을 하더라도 서브스트레이트의 초기 농도가 좀 진했어. 그랬더니 초기에는 이게 서브스트레이트의 초기 농도고 이쪽이 반응 속도예요. 그리고 엔자임의 초기 농도는 고정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빨라져 반응 속도가. 그러더니 나중에는 세츄레이션 돼서 더 이상 빨라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E0가 고정되어 있을 때 서브스트레이트의 초기 농도가 높아지니까 더 이상은 서브스트레이트의 초기 농도의 반응 속도가 비례하지 않고 무관해지더라. 그리고 일정한 값, 어떠한 맥시멈 벨로시티를 갖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세츄레이션 된 그 반응 속도, 그거를 맥시멈 벨로시티라고 표현하고 Vmax라고 적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특징이 관찰됐어요. 그러니까 엔자임 초기 농도가 진할수록 반응 속도 빠르고 서브스트레이트 초기 농도 진할수록 반응 속도 빨라지는데 너무 진하게 하면 세츄레이션 되더라. 뭐 이거예요. 이게 관찰됐어. 그럼 또 화학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아, 요것도 왜 이렇게 될까? 하고 누군가 또 메커니즘을 제안했겠죠. 그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마이클리스하고 멘튼, 뭐 또는 미카엘리스라고 아마 저 나라 사람들은 읽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요약하면 엔자임이 서브스트레이트를 물어서 ES 컴플렉스가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여기에는 평형이 존재해서 얘가 다시 풀려서 다시 서브스트레이트가 그냥 나올 수도 있다. 여기 평형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ES 컴플렉스가 왼쪽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지만 얘가 이제 프로덕트를 내놓으면서 다시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런 메커니즘을 일단 상상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했겠어? 당연히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유도되는 속도 법칙을 만들었겠죠. 그런 다음에 그 속도 법칙이 실험적으로 관찰된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랬더니 잘 설명이 됐으니까 교과서에 나왔겠지. 그죠? 근데 이거 보면 어때? 아, 진짜 별거 아니잖아. 그치? 아, 빨리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죠? 좀 빨리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게 늦게 태어나가지고 이러고 다 해버렸어 선배들이. 열심히 찾아야 돼.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불을 끄고 찾아야 돼. 뭘 해야 획기적인 일을 할 수 있을지. 어제 그 노벨 화학상이 또 발표됐죠. 그죠? 뭐 몰리큘러 머신이라고 이름은 팬시하게 붙여놨는데 분자 기계래. 나 그게 솔직히 왜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게 노벨상 받을 만한 일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노벨 화학상이라 그러면 뭔가 아주 커다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일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분자 기계라는 건 그냥 분자를 합성해서 재미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흥미롭네. 그냥 나한테는 아직까지도 그 정도 느낌밖에 없거든요. 그게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지평을 열지 그 사람들은 온갖 소설을 써놨지만 그게 정말 될지 너무 요원한 일인데 그런 거를 그렇게 막 줘도 되나. 그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의 조짐이라도 보이고 있으면 모를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됐건 받았어요. 그분들이. 본인들도 굉장히 놀라운 모양이야. 받고 나서. 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 내가 옛날에 했던 일 중에 뭐 괜찮은 거 없나. 요즘 계속 뭘 해야 내 남은 연구 인생 동안 더 재미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아주 황당무계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얘기해줘. 그러면 실험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오케이? 뭐든 좋아요. 나는 흥미있고 재밌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 다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자, 봅시다. 얼마나 별거 아닌 일인지.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분들이 하셨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메커니즘에 근거해서 수식을 조금만 유도하면 이러한 속도 법칙이 얻어져요. 유도 과정은 뒤에서 보여줄게요. 이게 얻어져. 여기에서 이게 정반응의 속도 상수, 이게 역반응의 속도 상수고, 여기 프로덕트 만드는 두 번째 단계의 속도 상수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 속도 상수가 여기 나오고, 초기 농도들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여기 K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마이클리스 콘스탄트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이거는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요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근데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보면 알겠지만, 요 녀석은 바로 요거하고 같아요. 결국은 뒤에서 유도 과정 중에 다시 보여주겠지만 KM은 뭘 의미해? ES 컴플렉스 농도분의 E와 S의 농도 곱이에요. 마치 생긴 게 뭐처럼 생겼어? 평형상수처럼 생겼죠. 결국은 뭐냐 하면 ES 컴플렉스가 헬이 되는 이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반응을 정반응으로 다시 썼을 때,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썼을 때 그때의 평형상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ES 컴플렉스가 헬이 되는 반응에 관한, 헬이 되는 그 평형에 관한 평형상수에 해당돼요. 요 마이클리스 콘스탄트라는 건. 그리고 요 마이클리스 콘스탄트의 단위가 뭔가 보세요. 단위가 뭐지? 몰농도죠. 요거 몰농도 약분되고 몰농도잖아. 그렇죠? 몰농도의 단위를 갖고 있고, 엄격하게 평형상수는 아니지. 액티비티로 표현한 거 아니니까. 스탠다드 액티비티도, 스탠다드 컨센트레이션도 들어가 있지 않고 하니까.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평형상수에 해당되죠. ES 컴플렉스가 헬이 되는 경우야. 따라서 이 요 마이클리스 콘스탄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뭘 의미해요? 마이클리스 콘스탄트가 작다라는 건 ES 컴플렉스가 많다라는 걸 의미하지? 그죠? 이게 많으면 이 값이 작아지겠죠. 그런 걸 의미해요, 지금. 자, 그러면 이 간단하다는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뭐 늘상 몇 개의 강의에 걸쳐서 쭉 하던 그 일이에요. 자, 프로덕트 생성은 요 두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지니까 KB에다가 요 ES 컴플렉스의 농도 곱한 거지. 그렇죠? 프로덕트 생성에 관한 속도식이고, 이거를 표현하려면 ES 컴플렉스의 농도를 표현해야 되잖아. 그래서 QSSA를 씁시다. ES 컴플렉스의 생성은 정반응에 의해서 생성되고 역반응과 프로덕트 포메이션 때문에 사라져요. 그래서 텀이 3개가 나오겠지. 이렇게. 컴플렉스 생성, 정반응, 컴플렉스가 역반응으로 사라지는 거, 또는 이 컴플렉스가 프로덕트 만들면서 사라지는 거. 이 네트레이트의 합이 0이다. 이게 QSSA잖아. 따라서 ES 컴플렉스의 농도가 이제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여기에 아까 마이클리스 콘스탄트 얘기할 때 나왔던 이 녀석이 나왔지. 그래서 요거의 역수,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의 역수를 우리가 KM이라고 놓은 거예요. KM이라고. 그러면 얘를 1로 보내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요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마이클리스 콘스탄트가 이렇게 정의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 한 거예요, 그냥.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여기다 넣으면 되지. 얘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실험적으로 관찰한 현상들이 다 모였어요. 엔자임의 초기 농도, 그 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의 초기 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관찰했잖아. 그래서 얘를 단순히 여기다 집어넣어도 속도 법칙이 만들어지지만, 이왕이면 엔자임과 서브스트레이트의 초기 농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 식이 또 있지. 늘상 우리가 하던 엔자임을 넣어줬어요. 처음에 E0만큼. 그러면 시간 T가 지난 다음에 엔자임은 프리한 엔자임으로 있든지 아니면 EX 컴플렉스를 형성하고 있는 엔자임으로 있든지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두 개의 합이 E0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E는 E0 갖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될 거고,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 얘도 S0라고 놔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엔자임 반응을 시킬 때 엔자임의 농도는 굉장히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에 비하면 묽어요. 이게 좋은 촉매이기 때문에 많이 안 넣어.
그리고 많이 만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조금만 넣거든. 그러니까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초기 농도가 줄어봐야 얼마나 줄었겠어. 그래서 얘나 큰 차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요식을 좀 더 편안하게 바꿀 수 있죠. 요식에서 요 부분이 마이클리스 콘스탄트의 역수니까 요 분모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 자리에다가 2는 요거 빼기 요거니까 요식을 여기다 대입한 거고, 그 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는 S0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요걸 S0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수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고, 전개하고 나니까 여기에도 ES가 있고 여기에도 ES가 있죠. 그래서 ES가 좌변 우변에 다 나오니까 ES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얘를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앞에서 봤던 요 식이 나오죠. 요 식이 마이클리스 멘튼 이퀘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식이에요. 뭐 유도도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근데 뭐 유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유도된 식이 실험적으로 관찰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봅시다. 이제 확인 사살 해야지. 요 식이 실험적으로 관찰한 걸 설명할 수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서브스트레이트 농도를 고정시켜 놓고 엔자임의 초기 농도를 쭉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더니 초기 농도가 진할수록 엔자임을 많이 넣어줄수록 반응 속도 빨라졌어. 리니어하게. 그런 거 봅시다. 얘는 고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분자는 상수고, 서브스트레이트, 아니구나. 서브스트레이트, 이게 상수지. 그러면 얘 상수. 다 상수네. 따라서 반응 속도는 요거에 비례하네요. 그렇죠? 첫 번째 관찰. 이거는 잘 설명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찰은 엔자임의 농도, 초기 농도가 고정되어 있고, 서브스트레이트 농도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서브스트레이트 농도가 진하지만 않으면 리니어하게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고 했죠. 자, 서브스트레이트 농도가 마이클리스 콘스탄트보다 훨씬 작다고 합시다. 서브스트레이트 농도가, 이것도 단위가 몰 농도의 단위라고 했잖아. 따라서 이 값보다 훨씬 작아요. S0가. 이게 작으면 이 텀은 뭐가 돼? 큰 값이 되죠. S0가 작으면 이 텀은 큰 값이 되니까 1을 무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 1을 무시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되죠. 얘를 위로 보내갖고 식이 이렇게 되지. 결국은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건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상수고 상수니까 반응 속도는 얘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잘 설명이 돼요. 초기 서브스트레이트 농도가 마이클리스 콘스탄트보다 훨씬 작다면 리니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마이클리스 콘스탄트보다 이 값이 훨씬 크면 서브스트레이트의 초기 농도 값이 훨씬 크면 어떻게 돼? 이게 크면 이제 이거에 다 무시가 되지. 따라서 분모가 1이 돼버리니까 그냥 엔자임 농도에 근데 이것도 고정되어 있네.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냥 통째로 상수가 돼버리네요. 그렇지? 따라서 반응 속도는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에 무관하고 그냥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그 값을 우리가 맥시멈 벨로시티, 그게 관찰되는 최대의 반응 속도니까 그렇게 부른다고 했었어요. Vmax. 그렇죠? 따라서 Vmax가 이거예요. 엔자임 농도에다가 두 번째 단계의 속도 상수 곱한 이게 Vmax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박수 딱딱딱딱 치면서 이 아저씨들이 교과서에 계속 실리고 있어요. 빨리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죠?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 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학 반응이 하나의 커다란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제안한 거죠. 훌륭한 분들이죠. 먼저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이죠.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얻은 이 분자에 있는 요게 아까 Vmax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식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결국 그 효소 촉매 반응의 반응 속도는 요 맥시멈 벨로시티, 마이클리스 콘스탄트, 그리고 그 엔자임의 초기 농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뒤집어서
역수를 취해갖고 다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냥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텀이 두 개니까 두 개의 텀을 따로 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 초기 농도의 역수를 x축으로 놓고 측정한 반응 속도를 그거의 역수를 y축으로 나가고 그림을 그리면 직선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직선이 나와야 되겠지. 이거를 라인 위버 버크 플랫이라고 불러요. 직선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이 라인 위버 버크 플랫을 하면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이죠. 그지? 그리고 x절편 이 값이 0이 될 때니까 여기가 0이 되고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마이클리스 콘스탄트 분의 1 여기 있네. 그게 x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 위버 버크 플랫을 하면 우리가 Vmax하고 Km 값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지? 네. 실험적으로 뭐 이 값들을 얻어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여기까지 역시 질문. 됐어요? Vmax가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질문이 그거죠. 이 식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실험을 지금 여기를 S0로 하고 여기를 뭐 반응 속도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0 값이 마이클리스 콘스탄트보다 작을 때는 리니어하게 그려지다가 이게 커지게 되면 어떤 값으로 세츄레이션 되는 이게 관찰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값이 얼마냐? 이 값이 얼마냐? 그거잖아, 지금 질문이. 그렇죠? 요 식이잖아, 지금. 요 식으로 설명되는데 S0가 KM보다 훨씬 크면 이게 훨씬 크면 이게 통째로 다 무시가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남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반응 속도는 이 값이 되겠지. 근데 지금 이 그림을 그릴 때 엔자임 초기 농도는 고정시켜 놓고 서브스트레이트의 초기 농도만 쭉 바꿔가면서 실험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상수예요. 이것도 상수고. 그러니까 관찰된 최대 속도가, 반응의 최대 속도가 이 값이잖아, 요거. 그래서 이거를 Vmax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자, 또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를 하나 소개할게요. 턴오버 프리퀀시라는 건데 이 용어는 뭐 굳이 엔자임 촉매 반응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촉매 반응에서 흔히 쓰는 용어예요. 뭐냐 하면 단위 시간당 이 촉매 작용을 하는 이 사이클이 몇 번이나 돌아가느냐. 달리 얘기하면 단위 시간당 프로덕트를 몇 개나 내놓느냐 이 말이에요. 보통 1초당 몇 개 내놓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초당 몇 개나 프로덕트를 내뱉느냐 이 말이야. 그거를 캐탈리틱 콘스탄트라고도 부르고 뭐 턴오버 프리퀀시에서 따갖고 TOF라고도 불러요. 네? 턴오버 프리퀀시, 뭐 캐탈리틱 콘스탄트, TOF 이렇게 불러. 우리는 심벌을 K캣이라고 쓸게요. 턴오버 프리퀀시의 심벌을 K캣이라고 부를게요. 초당 이 캐탈리틱 사이클이 이렇게 되는 게 몇 번이나 돌아가느냐라는 거야, 1초에.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1초당 프로덕트 몇 개 내뱉느냐라는 거지. 어디 가서 세면 돼? 여기서 세야 돼요? 여기서 세야 돼요? 여기서 세면 되잖아. 프로덕트 몇 개 나오는지 1초에. 그지? 프로덕트 만들어지는 건 여기서 결정하지요. 그런데 이 엘리멘터리 이 리액션, 요거 엘리멘터리 리액션이죠.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반응이 1차 반응이잖아. 그러면 속도 상수가 뭐예요, 이게? 속도 상수의 단위가 퍼세크야, 1초당. 그죠? 요거 자체가 1초에 지금 프로덕트 몇 개 만드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값 자체가, KB가. 그래서 K캣 값이 바로 KB예요, 그냥. K캣이 바로 KB야. 그렇죠?
이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에서는 턴오버 프리퀀시 값이 바로 KB예요. KB. 자, 그래서 K캐시 턴오버 프리퀀시는 바로 KB 두 번째 프로덕트를 내놓는 단계의 속도 상수 그거다라는 거고, 달리 표현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Vmax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KB는 Vmax 나누기 요거겠죠. 그렇죠?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Vmax가 뭐야? 단위가? 초당 프로덕트가 몇 몰 농도 만들어지느냐 이 말이죠. 초당 몰 농도의 단위를 갖고 있어. 요거 단위는 몰 농도죠. 따라서 오른쪽에 단위는 초당 몇 개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야? 분모의 엔자임의 초기 몰 농도예요. 따라서 엔자임 한 개당 그러니까 엔자임 액티브 사이트 한 개당 엔자임 한 개당 프로덕트 몇 개 내놓느냐 그 말이잖아. 그게 바로 이 턴오버 프리퀀시의 정의잖아. 그렇죠? 그래서 K캣이 턴오버 프리퀀시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요 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로 캐탈리틱 에피션시라는 말을 할 건데, 우리가 흔히 촉매 얘기할 때 어떤 촉매가 더 좋다, 성능이 좋다, 뭐 어떤 놈은 좀 나쁘다 이런 얘기해요. 그런 거를 얘기해주는 표현이 캐탈리틱 에피션시라는 거야. 이 엔자임 캐탈리시스에서 캐탈리틱 에피션시는 이렇게 표현돼요. 마이클리스 콘스탄트 분의 턴오버 프리퀀시. 이렇게 달리 얘기하면 턴오버 프리퀀시 곱하기 마이클리스 콘스탄트의 역수. 그지? Km분의 1을 K캣에서 곱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아까 마이클리스 콘스탄트가 무슨 의미였어요? EX 컴플렉스가 헬이 되는 평형의 평형상수의 개념이었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마이클리스 콘스탄트의 역수는 무슨 개념이겠어? ES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평형의 평형상수겠죠. 그렇죠? 저 슬라이드에는 저렇게 내가 써놨지만 저걸 다시 생각해 보면 엡실론이 이제 캐탈리틱 에피션시인데 이거를 K캣 곱하기 마이클리스 콘스탄트 분의 1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요거의 의미가 뭐냐 이거야. 이거의 의미는 ES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평형에서의 평형상수 개념이죠. 요 분모에 있는 게 헬이 되는 평형의 평형상수 개념이니까 그 역수라면. 따라서 ES 컴플렉스가 일단 만들어져야 프로덕트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촉매 효율이 좋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평형, ES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평형은 ES 컴플렉스가 많이 만들어진 쪽으로 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그 EX 컴플렉스에서 자꾸 프로덕트를 많이 내뱉어야 된다. 1초당. 이 얘기죠. 그렇죠? 평형은 EX 컴플렉스로 치해쳐 있을수록 유리하고, 그리고 단위 시간당 그 액티브 사이트에서 프로덕트를 많이 내뱉을수록 촉매 효율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끄덕끄덕 이해가 되죠? 그래서 K캣 여기다 요식 대입, 요거 대입하고, 그 다음에 KM 대입하면 캐탈리틱 에피션시를 이렇게 우리 메커니즘에 나오는 속도 상수들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엡실론 값은 캐탈리틱 에피션시는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맥시멈에 도달, 한도 끝도 없이 커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커지다 그 다음에는 안 커져요. 어떤 상황이 되면 얘가 맥시멈에 도달하게 되냐면 프로덕트가 빨리빨리 만들어지려면 KB가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커야 되겠죠. 이 KA''은 EX 컴플렉스가 다시 원래대로 헬이 되는 거고 그 속도 상수고, KB는 EX 컴플렉스가 프로덕트가 되는 속도 상수예요. 따라서 얘가 이거보다 훨씬 클 때 일단 EX 컴플렉스가 만들어진다면 너 일로 갈래 둘 중에 하나 택할 때
일로 갈래요 하는 애들이 빨리빨리 일어나고 일로는 잘 안 일어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때 최대 효율이 되겠지. 캐탈리틱 에피션시가. 따라서 맥시멈 값은 KA 프라임보다 이거보다 이게 훨씬 큰 거니까 얘를 무시하고 이게 작은 값이니까 무시할 수 있고 요거하고 요거 지우고 나면 KA가 되죠. 그렇죠? 결국은 맥시멈 값, 캐탈리틱 에피션시의 맥시멈 값은 요 값이 돼요. 요 값. KA 값. EX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그 반응의 속도 상수. 요게 캐탈리틱 에피션시의 맥시멈 값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일단 EX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면 일로는 잘 안 가고 일사천리로 일로 간다는 거지. 그렇죠? 맥시멈 캐탈리틱 에피션시가 달성됐다는 말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런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얘가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일로 가는 건 거의 없고 일사천리로 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질까? 요게 액티브 사이트야. 돌아다니는 엔자임을 만나기만 하면 잡아갖고 프로덕트를 만들어 버린대. 빨리. 응? 마치 어떤 간단한 수작업을 하는 어떤 뭐 간의 수공업하는 데가 있을 때 그 아주머니가 아무리 빨리 일을 막 하고 착처리하고 해도 이 아주머니의 속도를 못 쫓아갈 수가 있어. 물건, 재료 대주는 사람이 빨리빨리 못하면. 그렇죠.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이 엔자임 촉매 반응에서도 이렇게 맥시멈 캐탈리틱 에피션시가 달성되는 상황에서는 반응 속도를 누가 좌우해? 이 아주머니한테 이 재료 대주는 사람이 좌우하잖아. 이 아줌마 아무리 빠르면 뭐야? 재료가 천천히 오면 기다려야지. 그죠? 그래서 디퓨전 컨트롤드 상황에서 확산이 이 엔자임과 서브스트레이트이 돌아다니다가 확산을 해서 서로 만나는 이 속도가 전체를 좌우지우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엔자임이 서브스트레이트를 만나야 프로덕트를 만들지. 아무리 좋은 촉매면 뭐해? 만나야지. 그렇죠? 그래서 맥시멈 에피션시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는 디퓨전 컨트롤도 되고 있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엔자임과 서브스트레이트이 확산하고 돌아다니다가 서로 만나야 되니까 이 속도가 느려서 그 속도가 전체 반응의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돼 있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건 완벽한 상황이다. 더 이상 촉매 관점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캐탈리틱 퍼펙션이라고 불러요. 촉매 입장에서는 촉매가 할 건 다 한 거야. 이거 이상 더 잘할 수는 없어. 촉매는 이제 완벽해. 이 아줌마의 이 손놀림은 너무나 완벽해. 문제는 이 앞 단계에서 물건 대주는 이 아저씨가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캐탈리틱 퍼펙션이라고 불러요. 이런 상황을.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토픽, 이니비션이라는 걸 공부하려고 그래요. 사람 몸에선 이제 생체 반응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 엔자임이 관여한다고 했죠. 그런데 뭐 우리 몸에 좋은 반응이 일어나면 좋죠. 근데 간혹 안 일어나야 될 반응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아프고 하잖아. 그럴 때 먹는 게 뭐예요? 약을 먹죠. 약. 그 약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결국 약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일어나야 되지 말아야 될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엔자임을 방해하는 거예요. 엔자임 때문에 그 나쁜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그 반응을 일으키는 엔자임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방해하도록 집어넣어주는 몰리큘 이름을 우리가 이니비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약이고, 약. 자, 이니비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니비터를 우리가 I라는 심볼을 쓸 거예요. I. 그죠? 서브스트레이트이
프로덕트가 되면 지금은 나쁜 상황일 때를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일어나는 엔자임이 있는데 얘가 서브스트레이트를 갖고 프로덕트를 만들어. 그러면 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못 일어나게 하고 싶어. 그럴 때 이니비터를 먹는다라는 말이지, 약을. 자, 근데 서브스트레이트이 엔자임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액티브 사이트를 이용해서 바인딩을 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내뱉는다고 했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될까? 엔자임이 서브스트레이트과 바인딩하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 반응 속도가 훅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거의 못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엔자임의 이니비터가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또는 그렇게 돼도 요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 나쁜 반응이 못 일어날 거고, 또는 엔자임이 서브스트레이트를 잡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의자에 엔자임이라는 의자에 서브스트레이트이 앉았어. 그러면 프로덕트로 바뀌어서 이제 일어나고 나갈 텐데, 엔자임이라는 의자에 서브스트레이트이 앉았는데 그 무릎 위에 이니비터가 또 앉았어. 그러면 프로덕트 돼서 나가야 되는 그 서브스트레이트이 못 나가겠지. 예. 이렇게 해도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한 역할들을 해주는 게 이니비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반응이라고 칩시다. 이 프로덕트가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이니비터 약을 먹었어. 그러면 이니비터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이니비터가 엔자임하고 EI 컴플렉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엔자임은 더 이상 이제 역할을 못하는 엔자임이 되겠지. 또는 운 좋게 그 서브스트레이트하고 바인딩을 한 놈이 있다면 요 무릎 위에 앉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ESI 컴플렉스를 만들어. 그럼 얘는 프로덕트를 못 내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도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 여기에 소모된 엔자임도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이니비터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에 보면 두 개의 평형 반응식이 있는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둘 다 EI 컴플렉스가 해리되는 방향으로 화학식을 써놓고 이것도 ESI 컴플렉스가 ES와 I로 해리되는 쪽으로 내가 평형식을 써놨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런 것들의 그 평형상수에 해당하는 녀석을 이게 일종의 평형상수에 해당하는 거지. 요 평형의 평형상수, 요 평형의 평형상수에 해당되죠. 그거를 KI하고 KI 프라임이라고 define 합시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정의한 거야. 그러면 좋은 약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EI가 많이 만들어지거나 ESI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죠. 따라서 좋은 약일수록 KI 값은 어떻게 했어? 작겠죠. KI 프라임도 작은 값이야. 그렇죠? KI와 KI 프라임이 작은 값일수록 좋은 이니비터예요. 좋은. 앞에 첫 번째 토픽에서 얘기한 거는 엔자임 반응이 좋은 반응일 때 얘기한 거고, 이제 나쁜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그걸 또 방해해야 되니까 지금 두 번째 토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마이클리스 멘튼 이퀘이션 유도했던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엔자임이 존재하는 경우에 마이클리스 멘튼 이퀘이션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 평형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마이클리스 멘튼 이퀘이션이 이렇게 표현돼요. 아까 거하고 비교하면 여기에 보면 아까 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이게 이니비터 없을 때의 마이클리스 멘튼 이퀘이션이야. 두 개 비교하면 어때요? 똑같지? 똑같은데 뭐가 달라? 여기가 1이 아니고 알파 프라임이고 여기도 1이 아니고 알파 프라임이에요. 그것만 빼놓고는 얘나 똑같아. 똑같아. 일부러 모양이 똑같아지도록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기서 알파는 요거고 알파 프라임은 요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좋은 이니비터라면 KI하고 KI 프라임은 작은 값이라고 했어요. 좋은 이니비터라고 칩시다. KI가 작아. 그러면 이 값은 큰 값이 되겠네. 그럼 알파는 1보다 큰 값이 되겠지. 그렇죠? 알파 프라임도 1보다 큰 값이에요. 좋은 이니비터라면 알파도 1보다 큰 값이고
알파 프라임도 1보다 큰 값이고 그렇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1보다 큰 값이거나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식은 간단하게 생겼어.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얘기야. 식을 이제 유도해 봅시다. 유도하기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거 뒤집어 가지고 라인 이버 버크 플랫 했었잖아. 요 식도 뒤집어 갖고 라인 이버 버크 플랫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녀석이 기울기가 되고 요 녀석이 y 절편이 되겠지. 따라서 이니비터가 존재할 때는 기울기도 달라질 수 있고 그 y 절편도 달라지겠지. 아까는 여기가 1이었잖아. 여기도 1이었고. 이 식에서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이 1이라면 뭐가 돼? 이니비터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이 언제 1이 돼요? 이게 1이 되려면 이게 0이어야 되잖아. 이것도 1이 되려면 이게 0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니비터가 없으면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은 다 1이 돼버리죠. 자, 식은 일단 간단한데 이거 유도 한번 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요번에는 이니비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엔자임을 넣어줬다라고 하면 시간 t가 지난 다음에 엔자임이 존재하는 방식은 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 프리 엔자임으로 있을 수도 있고 EI 컴플렉스로 있을 수도 있고 ESI 컴플렉스로 있을 수도 있고 ES 컴플렉스로 있을 수도 있고 네 가지나 존재하네. 그죠? 네 가지 경우로 존재. 이거 외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엔자임은 이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존재할 거예요. 한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놨지. KI하고 KI 프라임을. 따라서 여기 있는 EI 컴플렉스의 농도는 요거로부터 구할 수 있고 ESI 컴플렉스 농도는 요거로부터 구할 수 있죠. 요거로부터.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한 거예요.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각각 요거하고 요거를 대입해서 넣은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2 여기도 2가 있고 2가 있으니까 가로를 묶어내면 1 플러스 KI분의 I가 나오지. 그렇죠? 그거를 알파라고 놓은 거예요. 여기 ES, 여기 ES 가로를 묶어내면 1 플러스 KI 프라임분의 I가 나오지. 그거를 알파 프라임이라고 놓은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고 나면 식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됐죠. 그렇죠? 요거 가로를 묶어내고 요거 가로를 묶어내면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이 보이죠? 예, 그렇게 놓은 거예요, 지금. 자, 똑같은 식 다시 썼고. 그 다음에 요 녀석 마이클리스 멘튼 이퀘이션에 어디 갔어?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2가 있죠. 여기에 2. 요거를 여기에 2가 또 있으니까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 갖고 쓴 거야. 그럼 텀이 두 개가 나오지. 예. 요 텀이 지금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S 이거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원체 엔자임 조금 넣었기 때문에 얘는 S0나 큰 차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면 이제 ES 가로를 묶어낸 거죠. 그럼 식이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ES 이거를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한 거지. 그렇죠? 요 텀을 저 왼쪽으로 보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한 거죠. 그러면 이게 돼. 그러니까 유도는 간단하게 되죠. 앞에 마이클리스 멘튼 이퀘이션 이니비터가 없을 때 유도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쫓아가면 이게 유도가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질문? 요 메커니즘은 요 엔자임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반응공학 2 시간에도 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4학년 때 생물화공 수업 들으면 거기서 또 배울 거예요. 계속 나와. 한번 제대로 배워두면 다음에 계속 편하니까. 요 이니비션 얘기도 그 과목들에서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이니비터가 존재하는 경우에 마이클리스 멘튼 이퀘이션 유도를 이제 했는데 결론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니비터를 내가 먹으면, 약을 먹으면 이러한 평형과 이러한 평형이 존재한다 라는 거고, 그때 마이클릭스 멘튼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고 알파 값을 이렇게 정의했고 알파 프라임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그런데 세 가지 경우에 이니비션 메커니즘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소위 컴패러티브 이니비션, 경쟁적인 이니비션이라는 얘기죠. 뭐가 경쟁을 하냐?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를 두고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이니비터가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앉겠다고. 액티브 사이트에 내가 앉을래? 아니야, 내가 앉을래?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요게 일어난다는 거지. 요게. 이게 일어나기보다는 얘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 상황. 이니비터가 단지 엔자임에만 앉아. 이니비터가 엔자임에만 이렇게 앉아요. 이니비터가 이미 점령되어 있는 ES 컴플렉스에는 이렇게 앉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거는 안 일어나고 얘만 일어난다. 그게 컴패러티브 이니비션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평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 KI 프라임 값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평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ESI 컴플렉스의 농도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KI 프라임이 굉장히 큰 값이 돼버리지. 이 값이 굉장히 큰 값이 되면 이게 0이 돼버리니까 알파 프라임은 1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알파는 1보다 큰 상황이고, 컴패러티브 이니비션에서는 결국은 알파는 1보다 크고 알파 프라임은 1이 돼버려요. 그렇지? 컴패러티브 이니비션에서는 알파 프라임만 1보다 큰 수예요. 따라서 라이니버 버크 플러스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요 파란색이 이니비터 없을 때 라이니버 버크 플러스이고, 빨간 게 이니비터를 넣었을 때 라이니버 버크 플러스이면 알파 프라임은 1보다 크니까 결국은 기울기는 이니비터 안 먹었을 때보다 커지고 알파를 곱한 것만큼 커지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알파 프라임은 1이니까 y 절편은 변하지 않고 똑같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약회사에서 어떤 약을 개발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양리작용을 하는 걸까라는 걸 확인하고 싶을 때 라이니버 버크 플러스를 2번 그리면 돼요. 약 없을 때 엔자임 촉매 반응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약 넣고 또 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그렸더니 기울기만 다르고 y절편은 같아. 아, 그러면 이건 컴패러티브 이니비션 하는구나. 내가 만든 약은 엔자임을 두고선 서브스트레이트가 이 약물이 서로 앉겠다고 경쟁을 하는 거구나. 이미 점령되어 있는 서브스트레이트에 의해서 점령된 엔자임에는 얘가 추가로 붙지는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거는 일어나지 않고 또 요것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non-comparative inhibition, 아니 uncomparative inhibition이라고 불러요.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엔자임이 서브스트레이트에 앉는 거 얘는 구경만 해요. 앉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앉을 생각 없어요. 대기 앉으세요. 그런 다음에 엔자임이 앉으면 그 무릎에 가서 앉는 거지. 나는 당신 무릎이 더 좋아요. 이러면서. 예. 이렇게 앉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안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결국은 EI의 농도는 굉장히 묽다는 거니까 KI 값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KI 값이 굉장히 커지면 두 번째 텀이 무시가 되고 알파는 1이 되죠. 알파는 1이고 알파 프라임은 1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알파는 1이고 알파 프라임은 1보다 큰 상황. 그렇죠? 경쟁을 하지 않아. 그래서 uncomparatible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라이니버 버크 플러스를 이니비터 있을 때 없을 때 그리게 되면 y절편은 달라. 알파 프라임이 1보다 크니까. 하지만 기울기는 똑같아. 알파가 1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내가 만든 약은 일단 액티브 사이트에 서브스트레이트에 앉은 다음에 그것도 무릎에 가서 얘가 앉는 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ESI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방해를 하는 녀석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다 설명했고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둘 다 하는 경우 또 있겠지. 뭘 가려. 난 이것저것 다 해. 그러면서
엔자임하고 경쟁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가장 성질이 더러운 애지 제일 못된 애예요. 예? 어떻게 보면 엔자임에 액티브 사이트 있는데 서브스트레이트이 앉으려고 그러면 막 싸워. 그랬다가 경쟁에서 져가지고 서브스트레이트이 먼저 앉았어. 그러면 에이 엿먹어라 그러면서 그 무릎 위에 또 앉는다는 말이야. 둘 다 한다는 거죠. 둘 다. 이런 걸 non-comparative inhibition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mixed inhibition이라고 불러요. 그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신문 기사 보다 보면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반박, 친박, 비박, 뭐 반노, 비노, 친노, 뭐 반문, 친문, 비문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기사 이렇게 보다 보면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친박, 뭐 반박 또는 뭐 친노, 반노가 아니고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비노, 비박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중간한 사람들. 이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사실 제일 꼴보기 싫은데 얘네들 사실 그런 애들이야. 제일 성격 안 좋은 애들. 엔자임이 뭐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비어 있으면 경쟁을 하고 채워져 있으면 그 무릎에 가서 앉고 이런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럼 뭐 당연히 알파도 1보다 크고 알파 프라임도 1보다 크겠지. 그렇죠? 둘 다 1보다 커요. 따라서 기울기도 이니비터 없을 때보다 커지게 되고 Y 절편도 더 커지게 되겠지. 기울기와 Y 절편이 둘 다 커지게 돼요. X 절편도 두 개가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X 절편도 달라. 단 언제 X 절편이 같아질 수 있을까?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이 같은 값이면.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이 같은 값이면 Y 절편이라는 게 여기가 0일 때잖아. 근데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이 같은 값이면 다 캔슬 아웃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X 절편 값은 이니비터가 있으나 없으나 같은 값이 얻어지겠죠. 마이너스 마이클리스 콘스탄트 분의 1 그 값이. 따라서 non-comparative inhibition, 다른 말로 mixed inhibition에서는 기울기도 가팔러지고 Y 절편도 커지고 X 절편도 달라져요. 다 달라져. 단 알파와 알파 프라임이 같을 때는 X 절편이 같아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 했어. 이제 요약하면 우리가 약이라고 일반인한테 불리우는 그 이니비터는 결국은 어떻게 되면 이니비터야? 알파 값이 커지든지 알파 프라임이 커지든지 또는 아주 성질 들어온 약 같은 경우는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이 다 커지든지 이렇게 되면 훌륭한 약이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싫어하는 이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느려지게 될 거니까 양리작용을 잘하게 되겠죠. 그렇지? 네. 여기까지 질문. 이게 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니비터가 훌륭한 이니비터가 된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